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죠. 현직 대통령을요,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구속을 하고요. 1차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 가니까 이제는요, 아예 구속 기소까지 해버렸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요,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피고인 윤 대통령을 말하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6개월간 구속이 된 채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구속이 된 채로 재판을 받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저는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최악의 사태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요,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될 거다, 그것도 기소가 될 거다, 이렇게 이미 예상은 해왔어요. 그동안 검찰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란 공범 혐의로 인신을 구속한 사람이 많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을 했고요. 곽종건 전 육군 특수 전 사령관도 구속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을 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요, 우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내란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 그 정보를 국군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얻었고, 특정사, 수방사 압수수색하면서 많은 증거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구속에 자신감이 있다, 내란죄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속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말입니다, 과연 이 구속이 앞으로 1심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는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공소장을 보니까 4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4가지가 내란죄라는 거거든요. 직권남용은 빠졌습니다. 내란죄만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수처가 조사한 내용은 뺐다는 뜻이에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조사한 것, 그리고 경찰이 조사한 것, 이것만 가지고 공소장을 썼다고 하는데, 그 공소장의 크기가 100쪽 정도 된다고 합니다. A4 용지 100쪽. 그 100쪽을 세세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4가지로 크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4가지는요, 첫 번째, 국회활동 금지 등 포고령 작성과 공포예요. 국회활동을 금지라는 건 정치활동 금지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검찰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부 보완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다릅니다. 이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을 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때 포고령을 잘못 뺏긴 것을 부주의로 놓쳐버렸다. 쉽게 말하면 안 봤다는 뜻이에요. 안 봤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검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아마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입니다.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국회를 대신하는 그런 입법기구라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런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상목 대행에게 준 적 없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쪽지에 쪽지.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국회에 군경을 투입을 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를 했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는 것,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하는 것, 뭐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이 이게 내란죄다. 이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통치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 이 문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금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예, 김병주 의원인가요? 민주당 의원. 예, 이게 특수전 사령관하고 둘이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실제로 국회에 요원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요원들을 빼라는 지시였다. 이렇게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네 번째가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를 했다 이거예요. 체포 지시. 지금 검찰에서는 14명 말입니다. 14명. 정치인 14명을 체포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굉장히 다르죠. 결국은 말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게 통치행위를 넘어선 직권남용, 다시 말해서 내란죄라는 이야기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치행위다. 이것은 통치행위지 이게 내란죄라고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 문제는요.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겁니다. 예, 그 일지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왜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오느냐. 이게 비상계엄을 2024년 12월 3일 날 선포를 하고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12월 31일 날 갑자기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1월 31일에 공수처 말입니다. 공수처가 1차 체포 시도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답니다. 없다. 내란죄는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입니다. 예, 경찰에서는 내란 수사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기소를 할 수 있고요. 예, 지금 공수처는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이 직권남용을 확장시켜서 별건 수사로 내란 자소까지 수사를 해서 넘긴 거예요. 검찰로 기소해달라고. 그러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웃긴 거는요. 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이 문제도 말입니다. 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체포영장 발부를 해달라고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영장 쇼핑을 했다는 거예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부지법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체포영장이 실패하고 나니까 2차로 실제로 했고요. 그리고 1월 15일 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에는요. 다시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고요. 1차 구속영장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영장을 연장하겠다 하고 중앙지법에 넣었는데 중앙지법은요 구속영장 구속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그것도 연속 불허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검찰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거든요. 결국 구속 기소했다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1심 재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왜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게 굴레를 너무 심하게 씌우냐. 아니 불구속 재판을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전부 불구속 재판했잖아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했습니다. 조국 그분도 사실 불구속 재판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실제로 불구속 재판을 했잖아요. 근데 굳이 말입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을 시켜가면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진짜 굉장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이렇게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지금 대검찰청은요.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내란죄로 성립이 돼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아마 재판에서 다투겠죠. 재판에서 다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봐야죠.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나오면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아마 정해지겠죠. 저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이 된다면요. 거기에 대한 충격파는 앞으로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공평해야 돼요.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둬야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한다? 이것은요. 국민들의 불신을 더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법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면서 어떨 때는요. 꼼수나 편법을 통해서 사법 질서를 지킨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전공법을 가면서 사법 질서를 지킨다고 하니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불신이 더 커지고요. 그 불신은요. 사회 불안으로 작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사회 불안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경제는요. 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물론 조금은 좋아지겠죠. 이제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게 좋아져도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찔끔찔끔 좋아지는 것 결국은요. 지금까지 2022년 3분기죠. 3분기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는 꼬꾸라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저성장의 어떤 상황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에도 결국은 저성장의 늪은 더 깊어지고요. 그 늪은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깊어져서 익사할 수도 있다는 거.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그 불안감이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법치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법치주의인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성하고 시장경제가 잘 자리를 잡으려면 법치주의,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 법률과 원칙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가 무너지지는 않은 건지 이거 우리 고민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것은요, 국가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